저희 소장님이 그 의치대 입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학습 방향성에 대한 좀 거시적 관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반복하진 않고요. 여기에 들어갈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준비된 것들이 과연 아이들의 성적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선발 기준을 제가 맨 처음에 전제로 깐 이유는 뭐냐면은, 그 쉽게 말해서 야 아무나 다 와도 돼, 그럼 내가 다 의대 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줄게, 거짓말이에요. 그 자신 없어요. 아무나 다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시험에서 뭐 퍼펙트하게 다 완벽하게 만점을 받지 않는다면은 시험에 따른 어떤 편차, 그리고 아마 과목에 따른 편차가 아이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아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완벽한 아이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어떤 수준이나 레벨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선발 기준을 결정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요 정도 라인의 아이들을 데리고 한 5주 동안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싶다. 그게 제가 만들어내는 윈터스쿨의 첫 화법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개 합쳐서 4등급 이내. 근데 이게 4등급 이내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1, 1, 2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의 1, 1, 2는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그게 유지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가면은 이 무시무시한 애들이 숨어 있잖아요, 다. 그래서 6월에 한 무대기가 나오고 또 9월에 한 무대기가 나오고, 어디서 수능에 가면 또 한 무대기가 막 나와요. 근데 이놈아들이 이제 아랫단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윗단으로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내 노력과는 무관하게 밀려 들어오는 어떤 아이들에 의해서 내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수능의 상대평가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교과 측면에서는 한 2.0 정도. 이게 국수형 과기 때문에 이제 이과 애들로만 한번 교과 평가를 해본 거잖아요. 그 밖에 이제 뭐 학교라든지 우수고교라든지. 그다음에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아이들을 집단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선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고1 과정이나 고2 과정에서는 의대 진학의 가능성을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한 1년 정도의 공부 기간이 남아있는 아까 그 정도의 선발된 아이들, 자 모집 기준이 아까 그 정도의, 그리고 1년 정도의 공부가 남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대관에는 정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가 퍼포먼스를 가지고 가는 게 교육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 공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의대를 목표로 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원이 존재하고 선생이 존재하고 교육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아이가 혼자서 잘할 수 있으면 못하라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뭐가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아이를 지원해주고 아이를 갖다가 동기부여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게 저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부합해서 아이의 동기를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부족한 부분, 그 아이가 비어있는 부분, 이거를 빨리 진단하고 분석해서 채워 넣는 게 교육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를 좀 여러 개의 가지로부터 좀 벗어나가지고 몇 개의 불필요한 건 좀 제거하고 꼭 있어야 될 것들은 다음과 같이 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라는 거는 딱 이런 거예요. 제가 조회 시간이나 종례 시간 아니면 학생 간담회 때, 자 우리는 모두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돼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학교에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는 다 아닌 애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애들로만 묶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친구가 질문하더라고요. 자기 서울대 공대가 목표래요. 근데 여기 와도 되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시에서 서울대 공대를 가군, 나군, 다군에 다 쓰나요? 아니잖아요. 보통 서울대 공대를 쓰는 애들이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의학 계열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면요, 애가 서울대 공대 예를 들어 기계항공
목표였는데 의대를 붙거나 치대를 붙으면요. 그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1년 내내 서울대 공대였는데요. 그때 합격을 하고 나면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실제로 의대로 가는 경우도 한 반 이상 나와요. 물론 서울대 공대로 그냥 가는 친구들도 한 반 정도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의대를 막 강권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학생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뭐 선후배들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어른들의 이야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애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과 애들이 상당히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의 목표가 서울대 공대 정도를 되려면은 웬만한 지방 국립 혹은 지방 사립 의대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의 목표가 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공감을 해요. 근데 공감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안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탐이라든지 확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예 커리큘럼상에는 굳이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탐이나 확률 통계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갈 수 있는 의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예를 들어 저기 대전 쪽에 있는 건양대나 아니면 을지대 같은 경우는요. 확률 통계 부분을 선택하고도 실제로 대학을 지원하고 가산점이나 감점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전국의 의대가 38개예요. 근데 38개를 타겟팅으로 하는 친구가 한두 개 대학을 목표로 사실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대관에 오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확률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의대관에서 아이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좀 잘 들여다보면요. 한 문항 더라고 하는 거는 제가 5주 동안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런닝하면서 이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는 딱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5주 지나고 나면 너희가 전 과목에 다 1등급 만점을 받을 거야. 거짓말이죠. 자신 없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 누가 재수를 하고 누가 그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 문제 더 올리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5등급이나 6등급 친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적어도 1등급, 2등급에게 친구들한테는 이 한 문항을 더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 시간 자체가 5주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정말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으로 따지면은. 근데 적어도 5주 내에 무조건이 아니라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한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적어도 과목별로 한 문항 정도 더 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의대간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하고 저는 아이가 한 문항을 더 맞출 수 있게끔 5주 동안 집중적인 어떤 그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애들이 논술에 대한 부분도 전혀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아까 의대 그 그룹 자체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거의 논술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위쪽에 가면은 그리고 두 번째 그룹까지는 논술의 정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준비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논술 전형을 갖다가 병행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술 자체가 이제 수리 논술인데 의대 논술 자체는 일반적인 수리 논술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문제가 바뀌거나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는 이런 형태에 대한 맛보기 정도는 적어도 5주 정도 해줘야 이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냥 너희는 최상위권이니까 야 무조건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 저는 그런 무식한 나열이나 과잉의 컨텐츠를 배포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떤 빈틈을 갖고 있는가를 보통 분석을 해보면요. 상대적으로 이 아이들이 일반적인 패턴 내에서는 각 과목별로 조금 킬러 문항이라든지 킬러 제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학의 킬러 문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도요. 아이들마다 조금 다르긴 다른데 제 경험을 놓고 보면은 이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수능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하는 과목이 수학이나 과탐보다는 어떨 것 같아요? 국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요. 근데 그 국어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 소장님이 뭐 언매냐 화작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쪽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딱 실패하는 게 분야가 딱 정해져 있어요. 비문학 쪽에 보통 지문이 지금 한 3개 정도 나오잖아요. 긴 지문이 하나 나오고요. 짧은 지문이 2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긴 지문 자체가
인문 철학 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 최상위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분야예요. 인문 쪽에 철학, 경제, 그죠? 그다음 법, 사회. 이쪽 부분으로 가면 안 읽힌대요, 잘. 근데 그건 반대로 인문계 쪽에 최상위권 아이들이 과학기술 쪽에 지문에 들어가면 잘 안 읽힌다 그러거든요. 맥락은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어차피 어렸을 때 뭐 독서를 많이 하고 이건 지금에 와서 뭐 할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뭐 어렸을 때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거 뭐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독서 경험이라든지 문제풀이 경험 자체를 집중적으로 많이 가져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장착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계속 틀리다 보면요. 거기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못 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럼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보완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어의 그런 킬러 제재들 그리고 과탐 부분은 이제 과목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2문항에서 3문항 정도의 이 킬러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구학 같은 경우는 그런 킬러 문제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자체, 원점수의 어떤 라인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물리의 경우는 물리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이른바 완성도나 학습 레벨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난이도가 좀 있어도요. 실제로 해마다 물리의 어떤 그 평균 성적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와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여기저기 막 학원을 많이 이렇게 다녀보시잖아요. 어렸을 때도 보내보고 윈터스쿨도 보내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보통 학원을 많이 비교를 해요. 저한테도 모 학원과 뭐 여기를 비교해달라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 같은 하이퍼 계열의 저기 본원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달라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희 용인에 또 강남 하이퍼 기숙의대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의대관 자체가 출신으로 따지면 가장 막내죠. 그쪽이 더 큰 형들이고요. 근데 그것과 이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경쟁학원에 대해서는 경쟁학원의 단점을 좀 많이 부각시키고 우리 장점을 좀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본원이나 우리 기숙의대관과 비교해달라면 좀 난감하긴 한데 그것까지 조금 포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커리큘럼 자체는 예를 들어 뭐 획일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표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8시 1교시부터 4시 8교시까지. 그냥 고정된 시간표 속에서 아이가 글로 들어가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학교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교과 선택제가 완전히 학교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 개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내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내 학급 친구들이 하루 종일 거의 동일하게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에 교탁의 교단의 선생님들만 이렇게 바뀌는 모양. 이게 획일화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임이라고 하는 건요. 좋게 얘기하면요. 얘가 하고 싶은 걸 하게끔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교시부터 8교시까지 개설된 강좌 가운데 난 이게 좋아? 이건 싫어. 좋은 거 하고 싫은 거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의 시간표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간표를 설계하는 건 뭐냐? 얼핏 보면은 방임과 좀 많이 비슷해요. 방임과 비슷한데 얘는 왜 설계고 얘는 왜 방임이냐? 설계라고 하는 거는요. 방임은 아이가 그 시간표의 무조건적 주체가 되는 거고요. 아이가. 설계라고 하는 거는 아이의 부족한 빈틈을 추적해가지고 그걸 누군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부족한 부분이 이거니까 이걸 들어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시간표 설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거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거는 해야지라고 마음만 자꾸 먹어요. 자꾸 뒤로 미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미룸 자체가 결국은 2개월 후, 4개월 후, 6개월 후. 결국 자신의 부족한 그 빈틈을 채우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족한 게 뭐니라고 했을 때 뭐예요? 라는 거 그것도 맞긴 하지만 저는 논리적 근거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항 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만들어가지고 실제 3개월 이상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간표를 설계하는 학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원하고 우리의 차이점을 보통 많이 물어보시면은 거기도 시간표를 설계하고 우리도 시간표를 설계해요.
강남 하이퍼는 똑같이 전략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강력한 서포팅을 해줍니다. 그런데 선택의 범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의 범위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넓어요. 그러니까 본원 자체는 선택의 범위가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선택의 범위가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시간표를 설계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표를 설계하는데 곁에서 누군가가 분석하고 진단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합의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담임이에요. 그냥 조정례를 하고 전달사항 몇 개 던져주고 출석 부르고 안 온 사람 전화하고 이 정도 담임은 그냥 20세기에 되게 클래시컬한 그런 담임인 거고요. 그 정도의 담임으로는 요즘 아이들의 소위 말하는 니즈라든지 학습적인 욕구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출결 정도 확인하고 생활관리 정도만 하는 그런 담임의 범주가 아니다. 우리 의대관 자체는 잠시 후에 뭐 소개를 좀 해드리겠지만 입시적으로 우리 뭐 소장님, 저는 뭐 자신해요. 소장님 정도의 레벨의 이른바 입시 전문가가 6명이 배치돼 있다. 그리고 그 입시 전문가를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의대 전문 커뮤니티를 12월 9일 날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거기 있는 글들의 거의 70에서 80이 저희 의대 이 전략 전문가들의 글과 컨텐츠, 그리고 거의 질문하면은 그들이 다 답변을 해줘요. 대충 질문해 보시고 답변을 받아보면 아, 이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빈틈을 파고들어서 그거를 채워주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구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없다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 전략단님들이 이 부분을 구현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문항더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구현을 하고 저희가 3개월 이상의 어떤 실전 시뮬레이션을 해왔고,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저희는 본원 쪽에도 이 관련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줬어요, 같이. 세 번째는요, 아까 이제 컨텐츠 부분이잖아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그럴싸해 보이는 거를요 얘한테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만큼. 그럴싸하잖아요. 제일 편하고 쉽고. 그것처럼 쉽고 편한 게 없죠. 근데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5주 정도가 지났을 때 아이들이 실제로 이 학원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원장님, 진짜 원장님 말대로 저 국어에서 딱 한 문제도 올랐고요. 수학에서 더 한 문제, 그리고 과탐 2개 중에 하나 한 문제. 저 이렇게 3문제는 5주가 지나서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이 아이들이 제가 말하는 의대 정원 10% 중에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아이의 바로 그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타겟팅 킬러 컨텐츠가 필요한 거잖아요. 컨텐츠의 언덕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 최소한의 어떤 컨텐츠, 그리고 이 아이에게 큐레이팅된 컨텐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학습 환경적 측면으로 잘 보시면은 솔직히 아까 맨 처음에 선발 기준이나 어떤 선택과 집중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학습 환경 조성 측면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고1 과정, 고2 과정 빼고 이런 것들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까지 생각했다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넣어서 모아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엔 저희가 인원이 다 차면 한 300명 정도 될 텐데요. 1월 달에 여기는 전체 용적률 자체가 40% 미만으로 운영됩니다. 그건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맨 처음부터 요 윈터스쿨의 아이들은 최소 40에서 50, 최대 60 이상을 넘기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1월 달에 보면은 재수하는 친구들이 또 일부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대략 한 그 정도 수준.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제가 만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5주, 6주 후에 한문항을 더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낸다는 확신을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는 이론에 집중할 거다. 그래서 불규칙한 편차 속에 노출된 이런 각자 도생의 이런 어떤 집단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의대 목적으로 결합된 적어도 선발 기준 그 정도 이상의 단일한 집단으로 이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거의 한 7, 8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제 한문항 더라는 프로그램을 좀 제가 소개를 할까 해요. 뭐 대충 이런 취지와 의도로, 그러니까 한문항을 더 맞추면은 의대를 못 가는 애를 의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언저리에서, 그리고 또 한문항을 더 맞추면은 의대도 메이저 의대까지 보낼 수 있고 라는 발상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아이
지금 성적표를 보시면은 나름 올 1등급에 화학 2등급,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표점 100분이 이게 안 와닿기 때문에 원점수를 한번 쭉 보시면은 잘하는 아이예요. 잘하는 아이입니다. 보통 점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8개, 9개, 10개 정도 틀렸더니 대충 뭐 수의대 정도 합격할 만한 성적이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의대를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상위 프로테이지에서 1% 안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이걸 가지고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럼 보실까요? 자, 제가 건드린 게 이거 두 개예요. 애가 국어에서 3점짜리 하나 더 맞췄고요. 자, 한 문항 더 맞췄죠? 그리고 화학에서 3점짜리 하나 더 맞췄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은 표점의 상위 누적 딱 치면은 이 아이가 전남대 의대에 딱 합격을 합니다. 이 라인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대 수의대와 전남대 의대 자체의 거리는 상당히 멀게 느껴지지만 문항수로 따지면 이게 딱 두 문항 차이더라. 물론 아이의 기본은 거의 1등급 기반입니다. 이거는. 3, 4등급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3, 4등급은 여기까지 와야 그 다음에 한 문항 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기합 4가 필요한 이유가 한 요 정도 라인을 잡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한 문항을 더 맞추면 애가 전남대 의대를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좀 전에 전남대 의대였죠. 그죠? 이 아이에게 이번에는 수학 4점짜리 하나 하고요. 화학 3점짜리 하나 해서 이렇게 맞추게 해봤어요. 이렇게 맞추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이 아이가 부산대 의대. 그러니까 전남대하고 부산대는 같은 국립의대이긴 하지만 레벨 자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즉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도권 인서울 의대와 상당히 접점이 맞닿아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이 아이가 아까 부산대 의대를 합격한 점수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학이 만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리가 만점을 나왔습니다. 정말 뭐 판타스틱한 성적표잖아요. 국어에서만 딱 2개 정도 틀린. 이 정도 돼야 아까 소위 말하는 메이저 의대 5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뭐 시험의 난이도가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다 해도 적어도 이쪽 메이저 의치대에서는요 기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본 아무리 어려워도요 의대를 가는 아이들은 수학이 96점 이상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국어는 95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과탐의 경우도 2개 합쳐가지고 2, 3개 이상 틀리게 되면요 그 아이가 기본적인 의대 라인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그 정도 되어 있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아직 1년이 남아있거든요. 그 언저리에 있는 아이들이 과목별로 하나씩 더 묶었을 때 그 아이들의 의대의 소위 말하는 가능성 자체가 열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그 관점에서 한 문항을 더 과목별로 맞추게 하면은 아이가 의대 갈 수 있게, 그리고 의대의 수준을 좀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 1월 4일 날 오자마자 이런 진단의 과정을 거치면요 솔직히 아이가 5주밖에 공부를 안 하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요 일주는 이거 하다 끝나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거를 학원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등원 이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원 이전부터 사전 진단을 네이버 폼으로 저희가 보내요. 그럼 아이가 약간 IQ 적성 검사하듯이 그거를 탁탁탁 대충 국어, 수학, 과탐 1, 과탐 2 이렇게 해가지고 총 문항수가 90에서 120개 정도 나오거든요. 대충 그 문항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지금 다 끝났어요. 그럼 1월 4일 날 아이가 처음 온다, 혹은 1월 10일 날 처음 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일주일에서 10일 전에 저희가 이걸 먼저 보내고 아이한테 그걸 받아야 돼요. 대충 문항수는 뭐 이런 성적, 약점, 시험, 오답, 학습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가 이렇게 탁탁탁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샘플링 문항이에요. 나중에 한번 아이가 받은 거를 어머님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문항을 보세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아이의 비어있는 그 틈이 어딘가를 밝혀내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밝혀내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답변만으로 이 아이를 100% 저는 확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추가적인 진단 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키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수학 같은 경우 레벨 5까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레벨 1, 2, 3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레벨 4, 레벨 5 정도. 그리고 국어의 경우는 타입 A는 필요가 없어요. 국어는 타입 B. 이렇게 해서 요 문항을 가지고 아이가 풀이한 과정 자체를 저희가 따로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진단의 목적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1차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리포트가 아이가 올 때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1월 4일 날 와가지고 뭐 책 나눠주고 뭐 담임 안녕하세요, 막 선생님 소개하고 뭐 오리엔테이션하고 이거 하고 1차 리포트가요 그 중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일 전에 이걸 해가지고 애가 올 때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분석에 대한 1차 리포트의 핵심은 그냥 이거예요. 뭐 이렇게 막 해놨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세부적인 진단 키트에 대한 진단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에게 90개의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럼 답변한 아이들이 뭐 50명이고 100명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균치를 저희가 검은색으로 잡아요. 평균치. 그리고 이 아이의 답변을 빨간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겹치는 부분이 있고 벌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럼 이 아이의 빈틈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벌어지는 부분. 그게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은 안 좋게 얘기하면은 똘끼 있게 생각하는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 창의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창의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거기서부터 이 아이의 빈틈을 찾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계속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어 문제 1000만 문제를 풀고 수학 문제 1000만 문제를 푼다 한들 안 돼요. 5등급, 6등급 애들은 문제를 많이 풀면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 애들은 그냥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이른바 사고의 로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풀이 어떤 과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애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벌어져 있는 지점에서 이 아이의 특징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솔루션. 이렇게 해놓고 진단하고 분석했으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 줄 거냐? 상담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원래 당연한 거고요. 다 하는 거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요거예요. 수학은 오답원인 분석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그 본원에서 저희 재수생들 대상으로 이걸 썼는데 아이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 오답의 원인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답 원인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대충 풀다가 맞았다, 뭐 계산 실수했다, 읽기를 잘못했다, 조건을 해석 못했다, 중간에 하다 막혔다, 시간이 뭐 어쩌다 뭐 되게 많거든요. 그거랑 틀린 분야의 파트를 갖다가 체킹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 오답 원인 분석 시스템의 리소스 쪽에 한 2만 개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설정 값에 해당되는 나만의 시험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시험지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점이 서로 다르잖아요. 아이가 똑같은 문제를 틀렸을 때 얘하고 틀린 이유가 똑같나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문제가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그 아이의 이른바 실수나 약점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답원인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국어는요. 국어는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국어 선생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봐도 국어에서는 문제 유형이나 사고력보다는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막 바꿔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자기가 취약한 어떤 그 제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독서 경험을 많이 주면서 거기에 따른 문항의 로직을 갖다가 경험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5주 동안 하면은 적어도 이 아이가 그 지문 그 부분에서 문제를 맞추는 걸 떠나서 적어도 3월 시험, 뭐 6월 시험에 가서 더 이상 나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 라는 거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맨 처음에 독서냐 아니면은 뭐 문학이냐 이렇게 나누고 독서 쪽에도 뭐 인문이냐 사회냐 과학이냐 기술이냐 예술이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과학 쪽에도 생물학 분야냐 천체냐 무슨 뭐 지질학이냐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뎁스를 4번째로 들어가면은 추론적인 사고냐 사실적인 사고냐 아니면 조건적 사고냐 아니면 비판적 사고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어떤 아이가 취약한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또한 아이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여기에도 문항이 대략 한 4만 문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찍고 탁 엔터하면요. 그 아이의 시험지가 나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한테는 5주 동안에 그 나만의 시험지가 계속 제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그럼 이거를 이미 다 시뮬레이션을 했죠. 안 하고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과탐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하고요. 그 다음에 고3에서 실패해서 재수한 애하고 요 과탐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결 자체가. 왜냐면 지금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은 고2 때 원과목을 다 했잖아요. 고3에 올라가면 2과목을 한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1에 대해서는 수능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요. 2에 대해서는 내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투 과목도 실질적으로 다 개설은 해놨지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번에 완전히 확실하게 과학을 잡겠다 해가지고 과탐을 투 원원 해가지고 4개 하겠다. 그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주당 16시간은 그냥 과탐하다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권하지 않아요. 그 실력이 오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했지만 뭐 다 띄었고 뭐 다 띄었고 뭐 3번 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10번을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거는. 예? 그래서 과탐 쪽에서는 저는 핵심이 뭐냐면 데일리예요. 데일리. 이 애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20문제 중에 20문제를 전부 다 애들이 똑같은 결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파블로프의 개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줬더니 막 침 질질 흘리는 거. 저는 아주 극단적인 비유로는 1번 문항부터 한 13번 문항까지는 너희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1번부터는 그냥 물으면 답. 한 13번, 14번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7개, 그 가운데 한 3문제하고 4문제를 나눠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남은 시간 거의 한 20분 동안에 다 푸는 거예요. 20분, 25분에. 실제로. 과탐은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단이 취약하면요. 뒷단을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아이들한테는 일단 앞단에 12개에서 13개, 14개까지를 파블로프의 개처럼 완벽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1번. 제일 중요하다. 그럼 그것만 할 거냐? 그거는 데일리 진단 시스템으로 저희가 요거를 번외편으로 해서 제가 25개를 준비했어요. 우주잖아요. 25개. 과목별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번외편이에요. 번외. 외전이에요. 외전. 수업 시간에는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바탕에 깔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25회를 하면은 제가 보기엔 애가 1번부터 12번 혹은 1번부터 15번까지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신 있게 반응할 거다. 그 부분을 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과탐의 완성도 자체는 1년의 남은 기간 동안에 말 그대로 꾸준히 누적시키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다. 한문항더가 가장 자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의대관을 런칭하기 3개월 전부터 이 프로그램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그런 시간표의 구성 논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선택 과목 제도에서 공통 과목에 대한 거 있잖아요. 국어의 공통 과목은 독서하고 문학입니다. 수학의 공통 과목은 수원과 수투예요. 영어는 따로 공통 과목의 개념은 없지만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거나 가장 못하는 거, 가장 하기 싫은 게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구문이나 문법 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자율선택 수업을 그 다음에 쭉 했는데 지금 이 테마 수업 있잖아요. 테마 선택 수업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35시간을 이렇게 해놓은 거는 실제로 35시간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가 50명이면요. 50명 중에 똑같은 시간표를 갖고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실수 자체도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진짜 주당 한 12시간 듣는 애도 있고요. 최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시간이 50시간도 있어요. 50시간도 가능하고요. 12시간도 가능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12시간, 진짜 50시간을 들어야 될 애라면은 소위 말해 아까 진단평가라든지 진단 키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그 진단이 나오면 저는 그 아이한테 50시간을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없을 겁니다, 아마. 대충 35T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기엔 주당 35T인데 테스트 이렇게 빼면 30 정도 나와요. 그러면 보통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대충 뭐 한 하루에 한 6T? 5T? 이 정도잖아요. 조금 적으면은 오전에 4개 수업으로 다 끝나는 이런 형태. 그래서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시간표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4일 날 와서 짜면은 너무 복잡해요. 아까 우리 소위 말하는 네이버 폼하고 진단 키트 먼저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내드릴 때 이것도 같이 열어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이에요. 이투스 아이디 찍고 들어가면은 그 아이디 마이 페이지 바로 여기에 배너가 하나 딱 떠요. 클래스룸이라고. 탁 찍고 들어가면 이게 탁 나와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전에 대학에서 수강 신청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디지털
플랫폼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강좌들이 여기 쭉 나오면은 애가 여기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반당 인원을 다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이 넘어가면은 여기서 대기 형태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게 워낙 많다 그러면 반을 두 개로 쪼개겠죠. 일단 적정 인원을 몰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표가 아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면 이게 기본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오전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그냥 한 10시 정도에 이 기본적인 수업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기본적인 거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딱 요것만 하고 안 한 애도 있을 거다. 근데 그건 극단적인 거죠. 조금 더 일반적인 거는 과탐은 하잖아요. 2개 정도. 근데 나는 과탐을 2개 더 하겠다. 가능해요.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과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의대 논술도 있고요, 우리. 그리고 아까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오직 과탐만 하겠다. 되게 불균형한 거잖아요. 아까 방위명에서는 그 아이가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방위명에서는. 여기서는 그 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저는 아이를 설득할 거예요. 그거 아니다. 왜?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 근거가 아까 소위 말하는 진단키트나 이런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근데 진짜 아이가 과탐을 4개 다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4개를 다 시키겠죠. 근데 그거는 되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매주 우리가 국수형 주간평가, 특히 이때는 과탐 주간평가도 같이 늘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우리가 데일리 진단했잖아요. 그거를 주말마다 계속. 그러니까 5주 동안 이 부분이 반복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전부 다 이제 자기주도 학습, 질의응답, 그다음에 의대생이 직접 옵니다. 그래서 멘토링 해주고요. 그리고 요 파란 부분들은 본인이 채우는 거기 때문에 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채울 때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입시 전략 전문가가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쌍방향으로 소통해서 완성을 시켜준다. 클래스룸의 오픈은 12월 18일 날 오픈이 됩니다. 이건 지금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개인별 시간표 자기 수강 내역 쭉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그냥 요거는 아까 이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길래 뭐 세세하게 우리는 이런 게 있고 뭐 생활관리는 이렇게 학습 이거보다 제 생각을 딱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5주 동안 좀 이랬습니다. 몸은 되게 힘들게 만들 거고요. 몸은 공부를 좀 많이 시킬 거예요. 그 대신 몸은 힘들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해야 돼요. 저는 학원이 기본적으로. 그 대신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되게 시끄러워야 돼요. 교무실 시끄러워야 돼요. 왜? 질의응답 막 하고. 그러니까 명백하게 시끄러운 구간과 시끄러워서는 안 되는 구간이 명백하게 병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이들이 몸은 되게 힘든데 얼굴은 되게 밝아요. 그 대신 입은 무겁고요. 눈은 반짝거리고요. 그리고 옆에 쳐다보면은 그런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럼 더 반짝여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하는 용광로 같은 면학 분위기예요. 거기다 몰아넣는 거죠. 그 예비 의대생 1년 앞서서 예비 의대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그래야 본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여태까지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좀 공부했는데 쟤 보니까 더 살벌하게 야 의대 가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겠네. 이게 관리의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다른 그런 거 말고 추적 관리 자체는 여기가 지금 층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레퍼토리도 되게 많아요. 15층에 지금 의대 도서관 만듭니다. 14층에 진짜 막 멋진 호텔 로비 같은 라운지 있어요. 그리고 독서실이 4개층 있는데 독서실 유형도 한 3개, 4개 정도. 그리고 차단막, 가림막 다 돼 있고요. 거리두기 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방역 소독 되게 잘 깨끗해요. 지금 애들이 한번 나갔기 때문에 지금 다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강의실 이런 거 3개 층에 나뉘어져 있고요. 아이가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어디든. 아이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획일화된 통제 안 해요. 근데 뭘 하냐면은 이 아이가 거기에 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 게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건 제가 용납하지 않아요. 멋대로 돌아다니는 건 싫다고요, 제가. 근데 본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15층 의대 도서관 가서 히포크라테스 동상 옆에서 그거 보면서 공부하겠다. 오케이. 상관없어요. 근데 멋대로 움직이고 다니는 건 안 된다고요. 얘 동선이 잡혀야 돼요. 1시간 하고 다시 내려와서 가능하다니까요. 애가 리프레시 효과 있잖아요. 공부할 때. 그래서 추적 관리할 거예요. 소통 관리는 뭐냐면은
되게 궁금하시죠? 어머님도 우리 애가 아침에 그럼 딸랑 뭐 아침에 등원했습니다. 뭐 조퇴 외출하면 전화. 그거는 원래 기본적인 거고요. 다른 것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성적 예를 들어 매일 같은 데일리 성적 있잖아요. 주간 평가. 애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애들한테 보낸다고 안 그러고요. 어머니 그 핸드폰으로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실 일 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기서 벌점 받고 야단 맞은 것까지 거기다 기록 다 할 거예요. 칭찬 들은 것도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의대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무슨 책을 읽었다. 다 보내드린다고요. 저도 학부형이라서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요. 내가 전화 안 하게 만들어주는 학원이 난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게 소통 관리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강사, 전략담임, 그 뭐 입시센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강사 부분만 제가 조금 소개를 할게요. 그 얼마 전에 현재 32명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어 잠깐 올려보세요. 10명이거든요. 국어는. 그건 10명인데 저희 이투스 인강의 이제 김민정 선생님 실질적인 저희가 1타 강사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유신 선생님이 잘생겼죠. 여기 새로 런칭한 사람인데 이 양반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여기 이수연 선생님 같은 경우 제가 대치동에서 얼마 전에 영입을 했는데 아직 이제 이 프로필 사진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승모 선생님이나 유성원 선생님은 30대 초 정도의 선생님들인데 소위 말해서 분당이나 이런 쪽에서 거의 단과 1타 강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저는 딱 이유 하나 때문에 데려와요. 소통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다 상향 평준화 됐어요. 요즘에는요 소통과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 그대로 끌어내가지고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우리 권준호 선생이나 김무진 선생 같은 경우는 강남 하이퍼 계열 학원에 각각 국어 1타들입니다. 내공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갖고 있지 못한 걸 이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강사 구성 자체를 이렇게 좀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한 거고요. 수학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수학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지금 계신 분이 지금 9분 계세요. 9분 계신데 고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인강에 저희가 처음 런칭시킨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반포나 강남 대치동의 모 학원에서 되게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있고 그쪽에서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이세호 선생님이나 한재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리 이투스 인강에 들어가면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고요. 여기 노태훈 선생님이나 박윤기 선생님, 뭐 구성만 선생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남 하이퍼 계열의 학원에서는 수학과의 거의 1타 강사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영어는 그냥 넘어갑시다. 예, 과학탐구. 과학탐구 같은 경우도요. 각 과목별로 한 2분 정도씩 있어요. 이렇게 여기 물리 쪽, 화학 쪽, 그리고 생명과학 3분 있고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이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실내 처리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영입한 지가 얼마 안 된 대치동에서 제가 영입한 소위 말해서 이제 의대 전문 강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별고사 좀 볼까요? 네, 여기는 수리논술 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 쪽에서 거의 한 100명 이상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강사들이고요. 실제로 이 평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 적어도 해마다 논술로만 그러니까 논술이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치대 쪽에 대략 한 2자리 숫자 정도는 보내는 그런 선생님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아까 걸로 들어가죠. 예, 제가 할게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메디친이라고 이제 오늘 가시면 저희가 아마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medichin.co.kr 의대 전문 정보 입시 커뮤니티예요. 12월 9일 날 이거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컨텐츠는요. 다른 데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옮겨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링크 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새롭게 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영상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가 막 올라오고요. 거의 매일 자료도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12월 9일 날 탄생하다 보니까 얘가 아직 한 살도 안 된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안에다가는 좋은 정보들을 매우 많이 올려놓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URL 자체를 보내드리면은 와서 한번 보시면 재밌는 정보, 의대 관련 정보 이런 거 되게 많이 있네.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볼만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식 자체는요.
이게 참 여기가 급식의 딜레마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애들 안 내보낼 거예요. 안 내보내. 왜냐하면 나가도 여기 12시에 나가면요. 밥 먹는데 한 3, 40분 기다려야 되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급식을 해줄 건데 애들이 입이 참 다양해가지고 뭔 급식을 해줘도 얘는 맛있다 그러고 얘는 맛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입을 맞추기가 참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이쪽에는 미식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가르치는 것만큼 먹이는 것도 좀 잘 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에 뭐 맛있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요 5개는 제가 얘네가 있는 5주 동안은 꼭 해줄 거예요. 요 5개 뭐냐면 최근 3년 동안에 제가 아이들한테 설문 받아가지고 제일 맛있었던 거, 제일 먹고 싶은 거. 근데 실제로 맛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윈터스쿨 Q&A나 이런 것들은 저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그 내려받기에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에롤도에 갖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시청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